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잠시 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 재보선 지역 3,4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촛불 정신을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유세를 광화문에서 펼쳤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모인 신촌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부산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서면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마쳤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위기에 빠진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투자를 유치해 활기 넘치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새 환자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새 환자가 606명이 나와 48일 만에 6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상황을 통제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며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시에서 버스와 트럭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을 덮쳐 피해가 커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각각 0.5포인트 오른 6%와 3.6%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와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네, 오늘 김영수 앵커 현장 투입으로 오늘 하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 재보선 지역 3,4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을 허용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저녁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는 투표할 수 없고 앞서 선관위는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해서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정을 끝으로 2주 동안 이어졌던 공식 선거 운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마지막 선거 유세 운동을 광화문으로 택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모인 신촌에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발걸음이 한층 가빠진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하나같이 젊음의 거리로 향했습니다. 합니다! 승리합시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먼저 서울 홍대 앞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 성향을 보여온 청년층을 끌어안으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겁니다. 제가 정말 촘촘히 만들었습니다. 창업을 위한 젊은이에게 5천만 원 출발 자산 지원합니다, 여러분. 박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촛불 정신을 되새기고 성찰한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환경미화원과 버스기사, 죽지 운영자 등 시민 대표들과 함께 나선 박 후보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겸허하게 그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품위 큰 민주당으로 반드시 변화해야 되겠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찾은 곳은 신촌역이었습니다.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현 정부에 실망한 20대와 30대 표심을 잡아 막판 전세를 굳히겠다는 의도입니다. 오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에서 공정이 바다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믿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는 동대문. 밤에 하루를 시작하는 평화시장 상인들을 만난 것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세월 10년을 다시 힘차게 뛰는 서울로, 비상하는 서울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을 고려해 이번 재보선의 마지막 선거운동은 자정이 아닌 밤 10시에 마무리됐습니다. 13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며 총력전을 펼친 두 후보는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구정원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기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 진보의 작동 여부와 오랜 기간 키워온 막강한 조직력을 믿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 대한 분노의 바람이 여당의 조직표를 누를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선거 막바지 여야의 셈법을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끝내 2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붙더니 결국 박빙 승부가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확연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느껴집니다. 사전 투표장으로 향하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거는 이른바 샤이 진보. 기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 샤이 진보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이들이 투표장으로 가면 해볼 만한 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여당 지지세가 강한 구로와 은평을 찾았고 핵심 지지층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에 지지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은 보궐선거 특성상 강점인 조직력을 잘 활용하면 막판 역전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정권 심판론으로 이미 굳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노의 바람이 제대로 불어 민주당의 조직표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에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선 중도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의 전통적 열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훑은 이유입니다. 오 후보가 20-30분 단위로 돌았던 중랑, 노원, 도봉, 성북구 등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저 오세훈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제가 이 기회를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고 민주당은 조직세와 숨은 지지층에 국민의힘은 중도층까지 아우를 선거 바람에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조직이냐 바람이냐 어느 쪽이 우세할지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여당은 선거 막바지까지 내곡동 땅 의혹 관련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이 진행될 무렵 신었던 이 페라가모 신발 사진을 찾았다는 건데요. 다만 이 사진 속 신발은 식당 아들이 주장했던 흰색 로퍼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 공작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오세훈 후보의 이 페라가모 로프 사진을 찾으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드디어 한 장을 찾아서 올렸더군요. 그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정말 제가 이러한 네티즌들의 이런 피눈물 나는 이러한 노력을 보면서 서울시장에 꼭 당선돼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6년) 전 가게를 찾은 손님의 바지 색깔과 신발 브랜드마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생태탕집 아들은 어제 돌연 두렵다며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까지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추켜 세웠던 윤지호 씨가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지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을 5번이나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한 데 대해서 정의당이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고인을 선거판에 소환하는 건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최소한의 비판적 지지의 근거마저 상실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는 641 버스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선거에 소환하기보다는 민주당 정부 4년에 대한 자문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아 서울 모든 투표소에 공고문이 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후보가 배우자의 최근 5년 납세액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납세액은 이보다 30만 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부산시장 후보들도 늦은 시간까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의 서면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부산의 젊은 층이 주로 모이는 서면 젊음의 거리.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선거 유세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공식 선거 마지막 거리 유세 장소로 서면을 택한 겁니다. 두 후보의 유세 시간도 30분 사이로 겹쳤습니다. 양쪽 모두 지지자 수백 명씩 모여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등으로 위기에 빠진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수석들이나 대통령께도 바로 직보할 수 있는 김영춘이가 이 위기의 부산 살릴 수 있는 피치히터로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의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의 임무를 부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인재를 키우고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 대기업 등 투자를 유치해 활기 넘치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희망의 새로운 빛이.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답게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대거 참석해 지지 연설로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영춘 후보 측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인물론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이번에 내일 김영춘 후보를 당선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반드시 시킵시다.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정권 심판론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능을 심판하십시오. 내로남불을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로 꿈을 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박형준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공식 선거운동도 끝이 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부산 시민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각 유세장에서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지자가 많이 모이면서 여야 유세장마다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마스크를 벗고 연설하는 이들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오늘 재보궐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자가격리자도 미리 신청을 했다면 저녁 8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증상은 없어야 합니다. 네, 발열 체크나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은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코로나19 속 투표 방역 지침을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재보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채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에 가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 없으면 손 소독을 한 뒤 위생장갑을 껴야 합니다. 줄을 설 때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투표, 코로나19 확진자는 할 수 없지만 자가격리자는 가능합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격리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했다면 무증상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물론 격리 장소에서 30분 이내 투표소만 갈 수 있고 저녁 8시 이후 투표한 뒤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분들 투표 의사 지금 확인자 전화 드렸거든요. 투표가 저녁 8시까지예요. 자가격리자분들은 그 이후에 따로 이제 모여서 하시게 되거든요, 투표를. 사전 승인 없이 마음대로 투표하러 가거나 투표 이후 카페나 편의점 등 다른 장소에 들르면 처벌받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6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 등 3,4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네, 지역별 투표소 차례로 연결해서 투표소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저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의 차상은 기자는 지금 어느 투표소에 나가 있습니까? 네, 부산 진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박기영 기자, 이제 막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11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도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휴일이 아닌 만큼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이뤄진 사전투표 때는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비교적 관심이 낮은 재보궐선거임에도 사전투표율만 20.5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1.95%였습니다. 지난 2019년 재보궐선거를 훌쩍 뛰어넘었고 2018년 동시지방선거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모두 1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서울 유권자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뽑으면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강북구 제1선거구에선 서울시 의원 선거가 치러지고요. 영등포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는 구의원 선거도 있어서 해당 지역분들은 투표지를 2장씩 받게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만일 기다리던 중에 8시가 넘더라도 대기 번호를 받았다면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오늘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서울에만 투표소가 2,200곳이 넘기 때문에 미리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투표소에 나가 있는 차상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부산도 투표가 시작됐죠? 네, 부산에서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문이 열리기 전부터 밖에는 유권자들이 만든 긴 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를 향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장을 뽑는 이번 보궐선거의 유권자는 293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54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해 오늘 투표가 가능한 부산 지역 유권자는 238만여 명입니다. 투표소는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917곳이 설치가 됐는데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거주 지역에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다 보니 후보들의 경쟁은 어느 선거 못지않게 치열했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부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를 자처했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부산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후보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해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후보 외에도 손상우 미래당 후보, 배준현 민생당 후보,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노정현 진보당 후보도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거쳐 당선된 후보는 내일 오전 11시 부산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고 1년여간 부산시정을 이끌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만큼 방역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최근 들어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유권자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선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결정한 다음 시장은 누구일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표가 시작된 각 지역 투표소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박기환 차상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과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했던 캐스팅 보트는 주로 40대와 50대였습니다. 인구수가 많고 또 투표율도 높았기 때문인데 이번 보궐선거는 어떨지 이정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시 유권자를 나이대별로 나눠봤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입니다. 전국 단위로 치러진 지난 총선 유권자와 비교해보면 서울 지역이라서 확실히 20, 30대 젊은 층이 비교적 많습니다. 젊은 층의 표심은 유동적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40, 50대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정권 심판이나 안정이라는 프레임을 더 비중 있게 보는 반면 20, 30대는 정책이나 공약을 더 비중 있게 보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상은 물론 40, 50대에 비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지도 않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4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액권을 청년에게 발급해서 청년의 교통 지원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년 전부터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청년들 들어가서 일할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자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지 않다 보니 그동안 선거를 좌우했던 건 주로 40, 50대였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분석해봤더니 40, 50대가 40%에 육박했습니다. 유권자 수가 비슷하더라도 투표율이 높다 보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서울보다 40, 50대 비율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전히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덕 신공항 건으로는 앞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엉터리 사기 쳐놓은 거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그 시정농단 바로잡아서 부산의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부산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연령별 표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도 대선을 1년 앞둔 정당들의 관심사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를 꼽자면 LH 사태와 내곡동 땅 그리고 부산의 LCT입니다. 모두 부동산과 관련한 키워드인데 여야 모두 상대가 공정가치를 훼손했다며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 자체가 결국 유권자들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묻는 선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LH 사태가 터져나오자 민주당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노리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은 부동산의 공정가치 훼손이라는 문제까지 결합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의 발목을 계속 잡아온 이 문제가 다시 부각하는 걸 우려했습니다. 파장이 계속 커지자 투기 엄벌과 각종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LH 투기 의혹은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공세의 화살을 돌린 건 바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입니다. LH 사태는 관리의 책임이지만 내곡동 땅 의혹은 오세훈 후보 본인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의혹이었지만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계속 꼬이면서
민주당의 반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산 선거의 경우 LH 투기 의혹 이후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LCT 의혹 공방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특혜 분양과 막대한 시세 차익 의혹을 앞세워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비서민적인 측면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굳이 제 가족 사연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특혜나 비리나 불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LH 사태와 내곡동 땅 그리고 LCT 의혹 모두 공정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이번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네, 그동안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는 5차례 치러졌습니다. 5번 선거에서 8명을 다시 뽑았는데 대부분 야당의 승리였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17대 총선 직후 2004년 6월 재보선은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함께 참여정부 내리막길의 시작으로 기록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상용 부산시장과 박태영 전남지사, 또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우금민 제주지사, 국회의원에 나오면서 직을 던진 김혁규 경남지사 이렇게 4자리를 새로 뽑았는데요. 34%의 낮은 투표율을 보인 당시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은 한나라당 3곳과 새천년민주당 1곳, 모두 야당이 차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러난 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의 자리는 다시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광재 지사의 비판론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더 거셌던 결과로 또 한 번 여당의 패배였습니다. 정권 심판론 속에 이번엔 오세훈 시장이 던진 무상급식 승부수가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가 보여준 민심은 반여였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결로 펼쳐진 대선과 같은 날 경남지사 재보선이 함께 치러졌습니다.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이었던 당시 선거에서 여당인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 권영길 후보를 이깁니다. 4당이 총집결한 야당을 물리친 승리였고 결국 그날 대선의 승자도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광역단체장을 다시 뽑는데 여당이 최초로 승리한 단 한 번의 사례는 이렇게 특이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집권당이 유독 힘을 쓰지 못했던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투적 성격을 띠는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네,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이번 보궐선거는 주요 광역단체장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향후 전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이 승리한다면 내년 대선 때까지 국정 동력을 어렵사리 확보하게 되지만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교체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4.7 재보궐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 이후 급격히 나빠진 여론 속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선거 국면에서 차가운 민심을 직접 확인한 만큼 승리한다 해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내부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중앙정부, 시의회, 집권 여당과 원팀이 되어서 일을 해야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민생도 더욱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완패한다면 국정 운영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에 비해 대선 주자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권 내의 역학관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만약에 지게 되면은 레임덕 같은 걸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반면 국민의힘이 선전했을 경우 선거 전 전면에 내세웠던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먹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성공으로 중도 표심까지 잡았다는 것이기에 의미는 더 큽니다. 아직 뚜렷한 대선 주자는 없지만 정권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막무가내 정권, 오만불손 정권, 위선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면 예상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경우는 당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인 만큼 대선 전망 역시 암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표든 적게든 패배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해체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한쪽은 큰 힘을 얻고 다른 쪽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주자들의 운명도 엇갈리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미 대선 몸풀기에 돌입한 여야 대표 주자들에게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나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사실상 선거전을 지휘하며 서울과 부산을 부지런히 누볐습니다. 이번 선거 제가 몇 번째 부산 왔는가 6번, 7번까지는 세다가 그 다음에는 포기했습니다. 10번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국민 반성문과 함께 고개 숙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이 이토록 절박한 건 이번 선거 성적표가 민주당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정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악재 속에 민주당이 가까스로 선전한다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얻겠지만 결과가 나쁘다면 7개월짜리 대표직에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박영선 후보와 만나 재난위로금 정책을 치켜 세우며 이재명계 지지라는 정치적 의미를 어느 정도 살렸습니다. 아직 되신 건 아닌데 그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이어 지난달 말 휴가까지 내고 부산으로 내려가 김영춘 후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 사격을 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당내 지분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이 선전하기보다는 아깝게 패배했을 때 이 지사가 기존 지도부 대안으로 떠오르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참패라면 정권 심판론의 가혹한 매를 당과 함께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게 됐다고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는 말로 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퇴 후 첫 공식 행보는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선택하시는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행동을 해주시면 괜찮을까요? 미리 동선을 공개하고 언론의 취재 경쟁을 노출함으로써 여론조사 1위 후보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권 심판론의 기세를 타고 직접 대권 출사표를 던지거나 유력 후보를 도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 개편이 이뤄지며 대선 판도는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네, 선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9시까지 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최종 집계에선 많으면 700명 안팎이 될 전망인데요.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어설 만큼 확산세가 가파르지만
정부는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을 통제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며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석 달 가까이 3,400명대 박스권에 머물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 지난 1월 중순 이후 80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추이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었고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에서 확인되는 등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일주간 평균을 쭉 보는 그 추세선을 보면 우리가 나눠놨던 수도권과 권역별 6개, 토탈 7개가 다 상향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책 당국이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라서 최근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비중은 40%에 이릅니다. 부산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으로 300명 가까이 환자가 나왔고 지방 교회의 순회 모임을 통한 감염은 전국 10개 시도로 번졌습니다. 비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유행을 이끌자 정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추가 확산을 막는다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3월 말부터 4차 유행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전날 600명대 환자를 경고한 질병관리청장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4차 유행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황을 절대 낙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인식이 조금 약간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상황이 며칠 내로 급격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도 유행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유행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또 이러다가 지난 3차 대유행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혈전증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해온 유럽의약품청의 평가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직 최종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이 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백신과 희귀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담당자인 마르코 카발레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희귀 혈전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게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평가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카발레리의 발언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은 연관성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추가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안전성위원회의 평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새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계속 접종을 권고해온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과 혈전성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지금 당장은 없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백신 원료 공장을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keep that going. 60% of adults have now been done, and clearly that is starting to have a beneficial effect on the trajectory of the disease. 유럽 일부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희귀 혈전 관련성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새로운 권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140여 건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14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4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련 등 신경계 이상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신고는 3건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 가능성과 관련해서 조기에 백신이 적절하게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백신 도입 팀장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방역당국이 그간 밝힌 기조와는 다소 다른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보다 0.5%포인트 높은 6%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는 IMF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고치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3.3%에서 올해 6.0%로 급반등하는 것은 백신 접종과 미국의 추가 재정 투입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anks to the ingenuity of the scientific community, hundreds and millions of people are being vaccinated, and this is expected to power recoveries in many countries later this year. Additional fiscal support in large economi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has further improved the outlook.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IMF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80년 이후 세계 경제의 가장 빠른 확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MF는 미국은 올해 6.4%, 내년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1.3%포인트와 1.0%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Now, this makes the United States the only large economy projected to surpass the level of GDP it was forecast to have in 2022 in the absence of this pandemic. IMF는 또 중국은 올해 8.4%, 내년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2.8%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제주에서 트럭이 버스 등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덮쳤고 또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이 문제가 생긴 듯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며 내려가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버스 2대를 잇따라 부딪히고서야 멈춰섭니다. 네, 버스가 뒤집혔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저녁 6시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정류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버스 한 대도 3m 아래 공터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은 긴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좀 깨진 쪽으로 다 나오고 계셨거든요. 서서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한 20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부축했고, 그다음 기사님은 약간 가슴 통증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교와 퇴근 시간 등이 겹쳐 당시 버스 2대는 각각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도 환승객이 여럿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타는 사람 인원들도 많죠. 학생들도 많이 타고요. 네, 직원분들도 많이 타시고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자녀가 연락이 안 된다며 찾아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경찰서 2곳과 자치경찰, 소방 등 인력 70여 명이 투입돼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에 현장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승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8시간 동안 피의자 김태현의 범죄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면담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뒤 이 김태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었다는 전직 PC방 업주가 YTN에 제보를 했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일해서 믿었는데 이 PC방 현금을 수차례 훔친 사실이 드러나 깜짝 놀랐고 또 때때로 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되자 지난해까지 PC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PC방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김태현이 여러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유난히 애착이 많이 갔을 만큼 순진하고 성실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고 제 마음에 들도록 성실했던, 순진했던, 착했던 이런 친구가 내면 속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도 김태현은 친했던 A씨를 찾아왔습니다. A씨는 공짜로 음식도 주고 PC방 이용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초 PC방 현금이 자꾸 사라지는 걸 이상하게 여긴 A씨가 CCTV를 살펴봤더니 김태현이 4-5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을 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을 걸 고려해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다시 PC방에 오지 말라고 한 뒤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네 잘못 알고 있지 하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A씨는 김태현이 보였던 충동적인 행동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적으로 불만이 쌓였었는데 그런 불만을 이 친구가 제대로 표출을 못한 것 같아요. 주먹을 과격하게 벽을 친다든가 그런 행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종종 있었어요. 단순 계산을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또래 아르바이트생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김태현이 피해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지적 능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적대감으로 표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무시당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여성의 거절을 당하니 안 그래도 여성에 대해선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적대감으로 그렇게 표현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함께 남성 업주에게는 온순한 태도였다는 점을 비춰볼 때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순종적이고 약해 보이는 여성에게는 군림하려는 성향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알몸 상태로 12시간 넘게 맨홀 및 하수구에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해당 남성이 맨홀 뚜껑으로 쑤셔 올린 철근을 지나던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왜 들어가게 됐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의 한 공장. 맨홀 뚜껑 사이로 기다란 철근이 쑥 솟구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철근.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곧 다시 움직입니다. 9시간 뒤 공장주의 발에 우연히 걸릴 때까지 그대로 뚜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가 꼽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철근이 맨홀 그 구멍으로 솟아오르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랐죠, 그거를. 못 보던 철근이 솟아오른 게 이상했던 이 씨.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해 뚜껑을 두드려 보니 어렴풋이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게차를 동원해 40분 만에 들어올린 맨홀 뚜껑. 1.5m 아래 하수구엔 60살 남성 A씨가 알몸 상태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남성은 처음 CCTV에 포착된 순간부터 최소 12시간 이상 이 좁고 어두운 하수구에 갇혀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당시 A씨의 몸은 하수구 물에 불어 있었고 엉덩이엔 욕창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A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발견된 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며 이웃과 교류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 약 한 500m 정도 떨어진
축사에 연결되는 하수구 통로를 발견했어요. 가로, 세로, 높이, 폭 해면은 한 1m 80 정도 돼요. 거의 뭐 유력합니다. 그거 말고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경찰은 상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신병원으로 A씨를 옮겨 치료를 이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LH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에 연루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호처와 LH 본사, 현직 LH 직원인 친형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임야. 대통령 경호처 과장급 직원 A씨가 지난 2017년 9월 형수 등 가족 3명과 함께 사들인 곳입니다. A씨 친형은 LH 전북본부 소속 현직 직원입니다. 특히 친형 거주지가 LH 투기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모모 씨와 같은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웃 주민들까지 동원한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 연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경찰이 A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와 LH 본사 그리고 A씨 자택과 친형 주거지 등 4곳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 의뢰를 한 지 보름 만입니다. A씨가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또 개발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의심받아 LH 관련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직원 B씨와 A씨 형제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투표하시는 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낮 동안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따뜻하겠는데요. 지금 서울 기온은 8.2도로 다소 쌀쌀함이 감돌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니까요. 꼭 미세먼지용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지금 수도권과 충남,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가운데 기온은 20도를 대부분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차단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오늘 4.7 재보궐선거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 재보선 지역 3,4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을 허용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저녁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는 투표할 수 없고 앞서 선관위는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해서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재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고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10분쯤 지나면 첫 투표율 집계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진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서도 조금 전인 새벽 6시 투표가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라 유권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루의 시작을 투표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을 뽑는 이번 보궐선거의 유권자는 293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54만 명이 사전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해 오늘 투표가 가능한 부산 지역 유권자는 238만여 명입니다. 투표소는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917곳이 설치가 됐는데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거주 지역에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다 보니 후보들의 경쟁은 어느 선거 못지않게 치열했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부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를 자처했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부산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후보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해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후보 외에도 손상우 미래당 후보, 배준현 민생당 후보,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노정현 진보당 후보도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거쳐 당선된 후보는 내일 오전 11시 부산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고 1년여간 부산시정을 이끌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만큼 방역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최근 들어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유권자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선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결정한 다음 시장은 누구일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장 두 후보의 어제 마지막 유세 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른바 노회찬 버스로 불리는 6411 버스에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진보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작년 총선에서 낙선한 광진구를 시작으로 열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새벽 4시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 첫 차에 올랐습니다. 구로와 강남으로 가는 이 버스는 고 노회찬 의원이 새벽에 출근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전하며 언급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박 후보가 이 버스에 오른 건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정의당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후보는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정의당은 연일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시민들이 왜 그토록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도덕적 비판의 기준과 잣대를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박 후보는 이후 서대문과 은평구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돌며 막판 표밭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달라지겠다고 진심을 다해서 약속드렸습니다. 거짓이 큰소리치는 세상을 막아주십시오.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낙선했던 광진구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광진구를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강남과 용산 대신 그동안 열세 지역으로 분류된 강북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보수층은 이미 결집했다는 판단 아래 외연을 더 넓히겠다는 심산입니다. 유세 과정에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각자가 예상하는 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떨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막판까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 아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맞섰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에 맞선 송상현 장군의 정신을 강조하며 각오를 다진 겁니다. 이어 부산 전역을 도는 마지막 퍼레이드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부산 살림꾼을 뽑는 선거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보선은 이 위기의 부산, 시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 치는 이 부산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도 부산에서 화상의원총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며 막판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부활 프로젝트와 YC노믹스의 성공에 집권 여당의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도 마찬가지로 부산 전역을 돌며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전통시장과 거리 할 것 없이 부산 곳곳을 구석구석 다니며 부산 시민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 후보는 투표를 통한 정권 심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정과 오만, 위선, 무능을 매일 한 표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서 신공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마지막 세를 모았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빨리 조기에 착수하고 조기에 완공해서 이런 방해 세력들 다 조기에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난달 25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종착점을 향해 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만큼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장 민심을 볼 때 3%포인트 내외의 박빙 승부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 응답률이 현격히 낮았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15%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길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3%포인트 박빙 승부는 민주당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같으며 이 현장 민심은 경제와 부동산 파탄,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거의 봉기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8번 연속으로 진보개혁 정당들의 손에 들어준 게 바로 서울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만큼은 상대적으로 자신해봤던 이유인데요. 하지만 LH 의혹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치면서 민주당의 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지역은 사실상 진보 계열 정당들의 아성이 됐습니다. 시작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 사태로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상급식이라는 진보적 의제로 치러진 만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쳤고 결국 박원순 후보가 시장직에 올랐습니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후 서울에선 진보 진영의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건 새누리당이지만 서울 지역 정당 득표율만 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에 앞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 때도 서울 지역에선 문재인 후보 득표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 속 새누리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잃었던 20대 총선과
저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19대 대선에 이어 지금의 거대 여당 민주당을 탄생시킨 21대 총선까지 서울 지역 민심은 진보 진영으로 기울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자리를 지켰던 두 차례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면 진보 진영은 지난 10년 동안 치러진 선거들에서 서울 지역 표심을 8번 연속 얻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런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누적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LH발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은 진보 성향이라는 우리 사회 거대한 정치 지형이 굳어질 수도 또 뒤집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권이 9연승을 성취하든 야권이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든 1년 남은 대선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만 유독 역대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여성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어떨까요? 유던 앵커가 역대 지방선거 상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거짓없는 너털 웃음 매력있어. 역대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121자리를 뽑았습니다. 정당도 고향도 나이와 이력은 다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1995년 첫 선거 이후 4번의 재보궐까지 모두 12번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치는 동안 여성 당선자가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선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따져봐도 20년간 배출된 여성 당선자는 34명에 불과한데요. 전체 당선자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심지어 대통령도 여성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유독 광역단체장만큼은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성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던 데는 우선 당에서 여성 후보를 내는데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광역단체장 선거에 등록된 후보 412명 가운데 여성의 숫자는 단 17명에 불과했는데요. 2대와 3대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 자체가 없었고요. 가장 많은 여성 후보가 등록했던 7대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는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주요 정당의 서울시장만 놓고 보면요. 그동안 민주당 진영에서는 4회 강금실, 5회 때 한명숙 이렇게 두 여성 후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은 2011년 재보궐선거 때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던 게 답니다. 자, 이번엔 어떨까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자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될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합니다. 수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청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부담함을 제가 먼저 느껴보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도 너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다시 팽개산이 되지 않도록 민간 부도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조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팩트체크의 팩트가 틀립니다. 일단
주변이 굉장히 좋지만하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죠. 10년과 연장 커리어 운영으로서 많은 젊은 여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이번 재보궐선거. 뭐니 해도 돈이 들겠죠? 투표용지 찍어내고 투표소 설치하고 지내갈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이런 관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서울 487억, 부산 205억. 두 광역시장 선거만 693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거 끝나고 후보들에게 돌려주는 보전 비용까지 더하면 모두 824억 원. 이번 선거에는 울산 남구청장, 의령군수, 구의원까지 19명도 뽑는데요. 여기 비용까지 더하면 937억 원. 거의 1,000억이 든다고 하네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서울 저소득 어르신 5만 9천 명에게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하는데 예산 311억 원이 잡혔습니다. 선거 치를 돈이면 어르신 18만 명 정도가 밥 걱정을 덜게 되겠군요. 청년 5천 명에게 월세 20만 원 지원하는 데에는 104억 원이 듭니다. 선거할 돈을 저기에 썼으면 9배 많은 청년 4만 5천 명이 혜택을 받았겠죠? 하나 더요. 3년 전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시군구 의원을 뽑을 때 든 돈이 3,600억 원이었고요. 대통령 뽑을 때 들어간 관리 비용은 2천억여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에 937억 원이 든다니까요. 미니 선거라고 해서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 거란 건 정말 큰 오산이죠. 선거를 다시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오전 7시가 지나면서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부터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을 텐데 자, 서울 남산에서 찍은 서울 전역 파노라마 뷰와 함께 이 시각 서울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투표 시각이 얼마 안 돼서 지금은 1%대 중반 정도 기록하고 있고 도봉이 1.9%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투표율은 앞서 4월 2일과 3일 진행된 사전 투표율을 제외한 투표율인데요. 송파 1.7%, 서초 1.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가 1.1%로 가장 낮았고 전체적으로 1.1에서 1.9% 사이 정도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지금 1.6%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은평 1.5%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이 시각 전체 투표율 1.6%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산시청과 부산 승악산에서 찍어서 연결한 파노라마 뷰와 함께 투표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 지금 부산진 1.3%, 연제 1.6%, 이렇게 1%대 초중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휴일이 아닌 만큼 투표 시각이 조금 더 연장되는데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금정 1.5%, 동래 1.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기장군이 지금 최고네요. 1.6%, 그리고 해운대 1.2%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 1.3%, 동구 1.1%, 중구가 최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입니다. 네, 서구 1.3%, 그리고 영도 1.3%, 사하 1.4%로 아직까지는 이제 투표가 1시간 지났고 초반 50분간의 투표율을 집계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강서는 1.5%, 사상 1.2%, 부산 이 시각 전체 투표율 1.3%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결과를 모두 맞춰서 승패 판독기로 꼽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 지방선거 때는 어땠을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1회부터 7회까지 중간에 이 보궐선거 포함해서 서울시장 당선인들은 모든 구를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자, 1회 조순, 4회 오세훈, 7회 박원순 후보가 25대 0으로 이기면서 모든 구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2회 고건 23대 2, 그리고 3회 이명박 24대 1, 6회 박원순은 22대 3으로 각각 압도했습니다. 네, 바꿔서 얘기하면 각 구마다 서울시장 될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우리 구가 쪽집게였다고 자부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선거를 맞춘 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우세 지역을 보면 한명숙 후보가 25개 군 가운데 17곳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8곳에서 이긴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바로 이 5회 지방선거에서 적중률이 엇갈린 겁니다. 네, 당시 승패를 맞춘 8개 구 가운데 강남 서초는 2회와 6회, 보궐선거 모두 3차례 틀렸고 용산은 6회와 보궐선거에서 2차례 승패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송파는 2011년 보궐선거에서 한 차례 결과를 빗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결국 모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종 결과를 마친 구는 바로 중구와 양천, 영등포, 강동까지 4곳뿐입니다. 이번에도 이곳에서 이긴 후보가 과연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선거 결과의 판독기, 승패 적중률 100%를 자랑하는 4개 구의 투표율 보겠습니다. 네, 서울 현재 투표율 1.6%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투표해 보겠습니다. 중구입니다. 1.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승패 판독기로 꼽히는 양천구,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구로 가보겠습니다. 1.5%로 서울 전체 투표율보다 조금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중률 100% 자랑하는 강동구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율 1.9%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네, 최근 부산 선거에서 여야는 한 차례씩 대승을 거뒀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역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각각 상대 지정의 싹쓸이를 막은 지역들 투표를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8년 7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은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산 15개 구와 1개 군에서 모두 우세를 보인 끝에 거둔 압승이었습니다. 이전 6번의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보수정당의 벽을 넘지 못했던 걸 고려하면 역사를 새로 썼다고 볼 만한 결과였습니다. 네, 함께 치러진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13대 2의 치욕을 안겨줍니다. 네, 하지만 그로부터 10달 뒤 치러진 지난해 총선 때는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부산 지역구 18석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15석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은 3석에 그치면서 불과 1년도 안 돼 부산의 민심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부산 투표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투표율, 네, 부산 서구 1.3% 그리고 수영구 1.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싹쓸이를 막은 민주당 지역구 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1.4%, 남구 1.3%, 사 1.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서 한나라당 후보가 연속 3차례 당선됐고 이후 무소속과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진영 후보가 당선될까요? 서울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1.6%입니다. 네, 국내 제1의 도시인 서울의 시장 선거, 보통 이 선거 결과를 정권에 대한 민심의 반영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세나 앵커와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민심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야당인 민주당 조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권 중반의 민심이기도 했고 신삼김 시대 지역구도에 단면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임기 중 민심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석 달 조금 넘은 시점에 치러진 2회 때는 여당 고건시장이, 정권 후반이었던 2002년 3회 선거 때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DJ 정권의 계보는 열린우리당으로 이어졌지만 서울 시민의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2006년 치러진 4회 선거,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견제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고 2년 뒤 5회 지방선거에서 서울 민심은 박빙의 차로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권 심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 투표에 사활을 건 오세훈 시장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시 야권으로 서울시장은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권 때까지 야권의 박원순 시장이 연이어 서울시정을 맡아 중앙정부를 견제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같은 당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며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신임을 보여줬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가 비게 됐는데요. 대통령과 같은 당 출신 후보가 선택을 받을지 아니면 야당 후보를 선택해 정권을 심판할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관심을 받습니다. 파트너십이냐, 견제냐, 이번엔 어떨까요? 네, 투표 상황은 잠시 뒤 더 짚어보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시작 39일 만에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전쟁 속 백신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국내 생산 코로나19 백신의 수출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39일 만에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1차 접종자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자는 2만 7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99만 9,870명이었는데 12시 기준 101만 4,019명으로 늘어 전체 국민 대비 접종률은 1.95%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수급 불안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상반기에 1,2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수급 계획으로 볼 때 약 300만 명분의 백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자국 내 백신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과 유럽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는 등 자국 우선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장 증설을 통해 국내 도입분을 늘리거나 아예 수출 제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백신이 적절하게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과 외국을 통한 백신 도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제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던 입장에서 약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유럽의약품청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현지 시각 6일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와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매우 드물게 보고된 특이 혈전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보고된 희귀 혈전 사례와 관련해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대변인은 안전성위원회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오는 7일이나 8일에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밝힌 것보다 2주 앞선 오는 19일까지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의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접종하는 시민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와 가족의 접종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ou're doing the right thing. It's really important. And when you go back, when you go home, get all your friends, tell them, get a shot when they ca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관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성인 모두가 접종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초 목표했던 5월 1일보다 2주나 빠른 것입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we're moving that date up from May 1st to April 19th nationwide. That means by no later than April 19th, in every part of this country, every adult over the age of 18 or older will be eligible to be vaccinated. 또 취임 75일 만에 1억 5천만 회분이 접종됐다며 취임 100일까지 2억 회로 올린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인 모두가 백신을 접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느는 슬픈 뉴스도 접하고 있다며 2번 모두 맞아야 완전히 보호된다고 적극적인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겼습니다. 이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606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각 집계된 430명보다 176명이 더 많습니다. 이 밤 9시에서 자정 사이에도 확진자가 더 집계됐다는 점을 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이나 많게는 700명 안팎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LH 본사 등을 3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어제 청와대 경호처와 경남 진주 LH 본사, 피의자 2명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과장 A씨는 지난 2017년 9월 LH 현직 직원인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개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4.5톤 트럭이 소형 화물차와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1살 박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50여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 공태로 떨어졌으며 사고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 달리던 4.5톤 트럭 브레이크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범죄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됐습니다. 김태현은 프로파일러의 질문에 대부분 착실히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노원 세무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심리 분석에 나선 경찰.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직접 면담하게 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심리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 배경이라든가 가정 환경,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그것들 좀 더 심층적으로 좀.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프로파일러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면서 면담은 순조로운 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비롯한 다른 심리 검사를 진행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면담 결과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충분히 됐다고 그러면은 더 안 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더 하겠죠. 김태현이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된 시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반쯤. 자택에 들어가기 전 범행 방식 등에 대해 검색하면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녀를 살해하고 자해한 뒤 체포된 시점은 이틀 뒤였는데 그동안 아파트를 빠져나오지 않고 집안에 머물면서 음료 등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에 얘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한 거는 맞다. 범행과 관련된 검색 이렇게 좀 하시죠. 범행 전에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오는 9일까지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때 김태현의 민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재보궐선거날인 오늘 낮 동안 따스함이 감돌며 투표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나오실 때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으로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출근길 공기는 여전히 쌀쌀한 편이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요 며칠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밤사이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내륙 곳곳으로는 출근길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면서 대전의 낮 기온은 21도, 광주 22도, 부산은 20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재보궐선거 관련 YTN 뉴스 특보는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오늘 유권자 여러분들은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